10만 원짜리 호주산 와인이 하루아침에 30만 원이 됐습니다. 무려 218% 관세 폭탄, 170조가 통째로 날아갈 위기였죠. 그런데 호주는 사과문을 쓰는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감히 우리를 건드려? 조용히 법을 고치고 통신망을 잠그고 끝내 중국 자본을 핵심 광산에서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작은 호주가 어떻게 거꾸로 이겼는지 그 통쾌한 반격을 단계별로 떠먹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호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호주와 중국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둘은 원래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한때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단짝이었습니다. 시작은 2014년이었습니다. 그해 11월, 시진핑 주석이 호주를 직접 찾아가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남의 나라 국회에 서서 두 나라의 우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약속에 손을 잡기로 합니다. 이 협정은 이듬해인 2015년 12월에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때부터가 두 나라의 황금기였습니다. 호주 입장에서 중국은 정말 큰손이었습니다. 철광석을 사가고 석탄을 사가고 와인을 사가고 보리를 사갔습니다. 호주가 외국에 파는 물건 가운데 무려 셋 중 하나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3%에서 36% 수준이었고 한창 좋을 때는 42%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에 파는 물건의 절반 가까이를 한 나라가 책임진 셈입니다. 호주 경제에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손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동네 식당 하나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단골 한 명이 그 가게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진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더없이 고마운 손님입니다. 매출이 안정되고 장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손님 입맛에 맞춰 메뉴를 바꾸고 영업시간도 맞춰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단골이 슬슬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깎아라, 저 메뉴는 빼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발길을 끊겠다. 이쯤 되면 더는 손님이 아닙니다. 한 시장에 너무 깊이 기대면 그 시장은 어느새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호주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단골 덕분에 곳간은 가득 찼지만 그만큼 목줄도 함께 쥐어준 셈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맡겨버린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대등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가장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존이라는 건 원래 그렇습니다. 달콤할 때는 그게 함정인 줄 모릅니다. 달콤함이 깊어질수록 함정도 함께 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의존의 무서운 점입니다. 친할 때는 그 친밀함이 강점처럼 보이지만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그대로 약점으로 뒤집힙니다. 가장 많이 사주던 손님이 어느 날 가장 무서운 압박수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매출을 책임지던 그 손님이 입을 닫아버리면 가게는 그대로 휘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 경제의 거의 절반을 떠받치던 중국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카드였습니다. 평소에는 든든한 기둥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빼버릴 수 있는 기둥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에 너무 많이 기대다 보면 그 나라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한 번 더 삼키고 지켜야 할 원칙 앞에서도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곳간을 채워준 그 손님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의존이 깊어진다는 건 결국 내 목소리를 조금씩 잃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호주 안에서도 이 점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황금기 뒤에서 호주는 이미 위험한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콤한 황금기 뒤에서 호주는 이미 불안한 신호를 하나둘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단골이 가게에 너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주는 손님이 아니라 어느새 가게 운영에 슬그머니 손을 대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2018년에 터졌습니다. 호주가 차세대 통신망인 5G 사업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GTE를 아예 배제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과감한 결정이었냐면 통신 강국인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앞선 사실상 세계 최초 수준의 조치였습니다. 5G 통신망이라는 게 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는 서버실,
그 서버실을 통째로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외부 업체에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키 하나만 있으면 회사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 모든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죠. 호주는 나라 전체의 통신을 떠받칠 그 마스터키를 가장 가까운 단골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핵심 인프라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결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위협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호주 정치권에서는 한 상원 의원을 둘러싼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집니다.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국계 후원자와 지나치게 가까이 지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처럼 두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민감한 사안에서 자기 나라 정부가 아니라 중국 쪽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인이 외국의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논란이 커지자 결국 그 의원은 2017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우리 집안에 몰래 문 하나를 열어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건 그래도 알아챌 수 있죠. 그런데 집안에 사는 누군가가 조용히 뒷문을 열어둔다면 우리는 위험이 코앞에 와 있어도 알아차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 열린 문을 닫기지 시작합니다. 호주 언론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이 문제를 끈질기게 파고들어 세상에 드러냈고 정치권은 분노 대신 제도로 답했습니다. 2018년 호주는 외부의 영향력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과 외국 세력의 은밀한 정치 개입을 막는 법, 그리고 외국 자금이 정치권에 슬그머니 흘러드는 걸 금지하는 법을 잇따라 통과시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음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예 규칙을 새로 짜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몰래 열려있던 우편함을 아예 벽에서 떼어내버린 셈입니다. 누가 무엇을 집어넣었는지조차 모르게 했던 그 통로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친구라고 무조건 받아주던 시절은 끝났고 이제 호주는 문을 잠그고 빗장을 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렇게 호주가 마스터키를 지키고 열린 문을 하나씩 닫아가자 가만히 지켜보던 중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4개나 말이죠. 내부에 열려있던 문까지 하나씩 닫아건 호주를 보면서 중국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2020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자 호주의 모리슨 총리가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대로 된 국제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였죠. 사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다음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이 요구를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들을 향한 도전으로요.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이 영상의 제목이 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호주산 와인에 무려 218%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218%라는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마트에서 10만 원 하던 호주산 와인이 하루아침에 30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와인입니다. 맛도 그대로고 병도 그대로인데 가격표만 3배가 된 겁니다. 이런 가격에 누가 그 와인을 사겠습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안에서 호주 와인은 사실상 자리를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리였습니다. 여기엔 약 80%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호주 농가들이 매년 중국에 팔던 그 막대한 보리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쇠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의 주요 도축장 몇 곳이 통째로 수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댔지만 타이밍을 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석탄, 랍스터, 면화, 목재, 구리까지.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항구에서 통관이 슬그머니 막히고 한없이 지연됐습니다. 줄줄이 하나씩 호주가 중국에 팔던 거의 모든 것이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날아갈 위기에 놓인 돈을 다 합치면 무려 170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관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대사관이 호주 언론사에 문서 하나를 슬쩍 흘렸습니다. 14개 항목이 적힌 불만 목록이었죠. 거기엔 이런 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웨이를 오지에서 빼지 마라. 외국 간섭법 같은 걸 만들지 마라. 코로나 조사 요구를 거둬라. 호주 언론은 중국을 비판하는 보도를 멈춰라.
심지어 호주 연구소의 연구 주제와 의회의 결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호주의 법과 언론과 학문을 그쪽 입맛에 맞게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면서 14개 조항짜리 각서를 내민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이 14가지를 다 고치라는 거죠. 그것도 한 나라의 주권에 해당하는 것들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지갑을 겨냥했지만 실제로 시험한 것은 호주의 척추였습니다. 관세는 표면이고 진짜 노린 건 호주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냐였던 거죠. 돈으로 압박해서 한 나라의 줏대 자체를 꺾을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분명히 둘 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국민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한 시장에 너무 많은 걸 맡겨버린 구조에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한 손님에게 의존하던 식당이 그 손님이 돌변하는 순간 어떤 처지가 되는지 호주는 그걸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직접 겪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쯤 되면 어느 나라든 슬그머니 사과문을 쓰고 14개 항목 중 몇 개라도 들어주면서 관계를 수습하려 들죠. 그런데 호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보통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의 3분의 1을 책임지던 가장 큰 손님이 화를 내며 등을 돌렸습니다. 와인은 가격이 3배가 됐고 보리도, 석탄도, 쇠고기도 줄줄이 막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과문을 쓰고 조용히 손님 비위를 맞추는 게 정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반격을 1단, 2단, 3단으로 하나씩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 흡수입니다. 호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냥 버틴 겁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와인을 보세요. 중국이라는 단골이 문을 닫아 걸자 호주는 그 자리를 칠레와 프랑스에 내주는 대신 다른 손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보리는 인도와 동남아로 길을 텄고 석탄은 일본과 한국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한 손님이 발길을 끊자 가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새 손님으로 빈자리를 메운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매출은 분명 출렁였고 농가도 술 도가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호주의 진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호주의 지갑을 겨냥했지만 실제로 시험한 것은 호주의 척추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척추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지친 쪽은 호주가 아니었습니다. 5년을 부과하겠다던 와인 관세가 3년 만에 풀렸습니다. 석탄과 보리는 2023년에, 와인은 2024년 봄에, 랍스터는 2024년 연말에 차례로 빗장이 풀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관세를 때린 건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세를 슬그머니 걷어들인 것도 중국이었습니다. 풀어달라고 손을 든 건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 버티며 흡수하기입니다. 작은 가게가 큰 손님의 협박을 정면으로 받아내고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이미 이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호주는 버티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단, 문을 닫아거는 차례입니다. 호주는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활짝 열어뒀던 문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다윈항입니다. 다윈항이 어떤 곳이냐면 호주 북쪽 끝의 항구이자 미군 해병대 수천 명이 돌아가며 주둔하는 안보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2015년에 이 항구의 운영권을 중국계 기업에 99년 동안 빌려줬습니다. 금액은 5억 호주 달러가 조금 넘었죠. 무려 99년입니다.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의 안보가 걸린 항구의 열쇠를 통째로 남에게 맡겨둔 셈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좋은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이건 우리 집 안방 열쇠를 99년짜리 계약서와 함께 넘겨준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호주는 뒤늦게 이 계약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알바니지 정부는 이 다윈항을 다시 호주 손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습니다. 99년이라던 그 계약을 호주가 먼저 깨고 회수에 나선 겁니다. 물론 항구를 넘겨받을 호주 측 새 주인을 찾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이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번 내준 안방 열쇠를
다시 우리 손으로 가져오겠다는 것. 몰래 열려있던 우편함을 아예 떼어내듯 호주는 그동안 열려있던 문들을 하나씩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입니다. 흡수로 버틴 호주가 이제는 거꾸로 빼앗긴 자리를 되찾으러 나선 겁니다. 이제 진짜 클라이맥스 3단입니다. 그리고 이 3단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대는 서호주의 외딴 광산 브라운스웨인지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정말 귀한 광산입니다. 디스프로슘과 터분이라는 중위토류가 묻혀 있는 곳이거든요. 이 두 광물이 뭐냐면 전기차 모터와 풍력 발전기, 그리고 첨단 무기 속 자석을 뜨거운 온도에서도 힘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핵심 재료입니다. 문제는 이런 중위토류를 다루는 곳이 전 세계에 거의 중국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밖에서 이만한 광산을 가진 호주의 브라운스웨인지는 비중국 공급망에 몇 안 되는 출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광산을 가진 회사 노던 미네랄스의 지분을 누가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계 자본이었습니다. 호주는 이걸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더니 이제 안방까지 들어와 살림을 들여다보려는 세입자와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호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외국인의 인수와 취득을 심사하는 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심사 권한을 근거로 중국계 자본에게 가진 주식을 팔고 나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1차 명령은 2024년에 내려졌습니다. 중국계 주체들에게 약 6억 주를 팔아라. 시한은 60일, 2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순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투자자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텼고 호주는 그 투자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2026년 초에는 중국계 최대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회 의장을 자기 사람으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했죠. 표결 직전에 슬그머니 걷어들이긴 했지만요. 다시 말해 이건 한 건의 명령으로 깔끔하게 끝난 일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진짜 힘겨루기였습니다. 그러자 호주는 더 세게 나갔습니다. 2026년 5월 17일 호주 재무장관이 두 번째 매각 명령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자, 1차와 2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팔아야 할 주식은 6억 주에서 17억 주로 늘었습니다. 회사 전체 주식의 17.6%, 거의 5주의 한 주꼴입니다. 그런데 더 살벌한 건 시한입니다. 60일이 14일로 줄었습니다. 2달을 주던 호주가 이번엔 딱 2주를 던진 겁니다. 2주 안에 다 정리하고 나가라. 마치 안방까지 들어오려던 세입자에게 더는 설명도 협상도 없이 짐 싸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단호한 결정인지는 명령이 떨어진 직후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큰 주주에게 주식을 다 팔라고 하면 회사 주가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노던 미네랄스의 주가는 오히려 17% 가까이 뛰었습니다. 거래가 잠시 멈출 정도였죠. 시장은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위기가 아니라 호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호주가 중국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불과 몇 년 전 14개 항목짜리 각서를 들이밀며 호주의 정책과 언론까지 바꾸라던 그 거대한 손님이 이번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를 풀어달라고 손을 들었던 그 손이 이번엔 광산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올라간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1단에서 호주는 관세 폭탄을 버티며 흡수했고 결국 중국이 먼저 빗장을 풀었습니다. 2단에서는 99년 동안 내줬던 항구의 열쇠를 다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단에서는 안방까지 들어오려던 중국 자본에게 2주 안에 짐을 싸라고 통보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호주가 배국 중국에 끌려가는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씩 따라와 보니 끌려간 게 아니라 거꾸로 쫓아낸 겁니다. 협박했던 쪽이 손을 들고 압박했던 쪽이 호소하고 들어오려던 쪽이 떠밀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통쾌한 반격에는 우리가 절대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격에는 우리가 절대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호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세를 흡수하고 광산에서 중국 자본을 쫓아낸 다음 한 발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진 광물 자체를 무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호주는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나라가 핵심 광물과 희토류에 무려 미화 85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짜리 사업 묶음을 함께 키우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6개월 안에 양쪽이 각각 최소 10억 달러씩 먼저 넣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자 중국에 맞서던 호주가 이제 세계 최강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인 셈입니다. 같은 해 4월에는 더 영미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핵심 광물을 미리 사서 쌓아두는 전략 비축이라는 제도입니다. 예산만 호주 달러 12억 달러를 잡았습니다. 정부가 직접 광물을 사고 보유하고 필요할 때 내다 팝니다. 쉽게 말해 평소엔 광물을 그냥 팔던 나라가 이제는 광물을 비상금이자 협상카드로 주기 시작한 겁니다. 땅에서 캐는 흔한 상품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호주의 승리로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광산을 가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희토류는 땅에서 캐낸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낸 흙더미에서 진짜 쓸모있는 원소만 골라내 정제하고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이 기술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와 무기에 꼭 들어가는 무거운 희토류, 디스프로심과 터분을 정제하고 분리하는 능력은 중국이 사실상 98에서 99%를 쥐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호주 기업 라이너스가 2025년 5월과 6월에 걸쳐 중국 바깥에서는 처음으로 이 무거운 희토류를 산업 규모로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아닌 곳에서도 정수기를 돌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이너스조차 그 정수기를 돌리는 장비와 약품 상당수를 여전히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마당 바깥에 새 우물을 팠지만 정작 그 물을 거르는 정수기는 아직도 그 사람 것인 셈입니다. 광산을 가지는 것과 가공기술까지 자립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쫓아낸 그 17억 주가 최종적으로 누구 손에 넘어가는지조차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호주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한국은 희토류를 사실상 100% 수입에 기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캐내는 희토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의 약 89%가 중국에서 옵니다. 전기차 모터의 심장이라 불리는 네오디듐 자석은 무려 90%를 중국에 의존합니다. 호주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떼어내려 했던 그 끈을 우리는 거의 그대로 목에 걸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미 우리는 옆 나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이 작은 섬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붙잡자 중국은 곧바로 일본으로 가는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잠가버렸습니다. 당시 일본은 희토류 수입의 약 8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희토류 국제 가격이 약 10배로 뛰었고 첨단 산업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던 일본은 며칠 만에 선장을 풀어줬습니다. 수출을 잠그는 것만으로 한 나라의 허리를 꺾어버린 겁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2025년 4월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한국의 희토류 수입이 한때 76%나 급감했습니다. 일본의 2010년이 남의 일이 아니라 물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걸 숫자가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등골이 서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공포가 아닙니다. 호주가 이긴 비결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호주는 중국보다 더 센 보복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관세를 맞으면 다른 시장으로 흡수하며 버텼고 몰래 열린 문은 법으로 닫았고 평범한 광물을 전략 무기로 바꿔놓았습니다. 화내고 끝낸 게 아니라 차근차근 설계해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미워해야 할 건 특정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걸 한 곳에 몽땅 맡겨버린 그 구조 자체입니다. 단골 한 명에게 매출 전부를 맡긴 가게는 그 단골이 변심하는 순간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행히 한국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해 우선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경희토류는 비축 물량을 271분까지,
무거운 희토류는 1년치까지 쌓아두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같은 믿을만한 나라들과 손잡고 공급처를 여러 곳으로 늘리는 다변화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다 쓴 제품에서 희토류를 다시 뽑아 쓰는 재활용도 키워서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물이 하나뿐이면 새 우물을 파고 빗물도 받아두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산업과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음 위기 앞에서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호주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분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